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남북 관계나 지정학적 이슈들을 보면 대체로 좀 무겁고 거대 담론 위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정치나 외교적인 딱딱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는 그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굳게 닫힌 그 군사분계선 넘어 개성공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무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제로 부대끼며 살았던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일상 기록입니다. 오늘 분석할 출처 자료는 유튜브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당시 개성공단 내 남북협력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진들이 직접 증언한 인터뷰 내용들입니다. 남북 의료진들의 생생한 증언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어떤 정치적 이념의 우위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완전히 다른 두 체제의 사람들이 그 철책선 안에 거대한 공장지대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겪어야 했던 문화적 충돌, 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 구조적 맥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료의 특성상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 두 진행자는 좌파나 우파, 그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도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공된 원본 자료에 담긴 사실관계와 경험담들을 어떠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제가 이번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놀랐던 부분이요. 이 개성공단이라는 프로젝트의 첫 시작점이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2000년 베이징 합의 말씀이시군요. 네, 남북이 공업지구 건설에 처음 합의를 이룬 장소가 중국 베이징이더라고요. 그 베이징이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남과 북은 헌법상 서로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늘 긴장 상태죠. 그런 두 주체가 남한의 대규모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전례 없는 자본주의적 합작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법적이나 외교적 장벽이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어느 한쪽의 영토에서 선뜻 도장을 찍기에는 서로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제3국인 중국 베이징이라는 중립적인 외교 무대를 빌려서 첫 단추를 끼울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치밀한 전략적 배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외교적 줄다리기 끝에 2004년에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탄생했는데요. 네, 그 이름이 통일 냄비였습니다. 상징적인 이름이죠.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했다고 느낀 수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속옷 생산량이었습니다. 그 부분 참 흥미롭죠. 한참 공단이 가동되던 시기에 남한 사람들이 입는 속옷의 무려 70%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70%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로만 보던 그 찰떡이 통제된 구역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 소비재를 책임지는 거대한 생산기지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개성이라는 지역이 원래 북한 체제 내에서 가지고 있던 군사적 위상입니다. 군사 요충지였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개성은 서울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의 3대 남침 루트 중 하나로 꼽히는 최전방 핵심 군사 요충지였죠. 완전 턱 미치네요. 엄청난 규모의 포병 부대와 군 사단이 빽빽하게 전진 배치되어 있던 곳인데 이 거대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아주 큰 결정을 내립니다. 부대를 뒤로 뺐나요? 네, 그 막강한 군사력과 포병 장비들을 개성 이북 허방으로 10km 이상 물려야만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을 물리치고 경제 협력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엄청난 평화적 완충지대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아도 남과 북의 이해관계가 꽤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거든요. 남한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또 말이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고요. 북한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당시 월 평균 14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정도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5만 원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이었던 거죠. 아주 큰 돈입니다.
두 체제의 경제적 필요가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이었던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구조였네요, 확실히. 근데요, 그 합의된 공간으로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 이상의 극강의 관료주의를 통과해야 했죠. 네. 남한 직원들이 개성으로 출근하려면 여권을 대신하는 통일부 발행 방문증은 뭐 기본이고요. 차량을 가져가려면 차량 운수통행증, 운수수단 등록증 등 온갖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진짜 피곤했겠어요. 장기 체류 등록증을 받으면 한두 달씩 공단 안에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긴 했대요. 가능은 했지만 그 역시 철저히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허용되는 삶이었죠. 저는 그 출근길 풍경 중에서도 자동차랑 관련된 규정들이 제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운전면허증 문제 말씀이시죠? 네. 남한에서 운전을 아무리 오래 무사고로 했어도 개성공단 안에서는 남한 면허증이 아예 쓸모가 없었다면서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 인민보안부가 발행하는 진짜 북한 운전면허증을 돈을 내고 따로 따야만 했어요. 자동차 번호판도 가려야 했다고 들었어요. 네, 남한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임시, 북한말로 임시라고 적힌 북한식 임시 번호판을 남한 번호판 앞뒤로 덧대어 가려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멀리서도 남측 차량인 걸 알아볼 수 있게 황색 깃발을 무조건 달아야 했대요. 맞습니다. 진짜 매일 아침 출근길이 그냥 출근이 아니라 무슨 거대한 체제 통제 시스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의식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통제 시스템 안에서 매일 부딪히다 보니까 아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서로의 체제를 방어하려는 문화적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남한 직원들이 차가 막힌다거나 아유, 매연이 심하네 이렇게 일상적인 투덜거림을 하면요. 북한 근로자들은 그걸 아주 심각한 체제 모욕이나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한에 차가 많다는 걸 자랑하고 자기들을 무시하려는 의도로 오해한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도 차가 많은데 공단에 안 가져온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방어 기제가 작동했죠. 참 겉으로는 그렇게 팽팽하게 자존심을 세웠는데 그 이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 격차 때문에 오는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화가 있었죠? 한 북한 근로자가 남한 직원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선생님은 자동차도 있는데 저는 자전거 한 대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기록을 봤거든요. 참 마음이 무겁네요. 네. 체제의 우월성을 계속 강요받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겪는 무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선전하는 사회인데 네. 눈앞에 펼쳐진 남한 직원들의 풍요로운 일상은 그들의 세계관에 아주 큰 균열을 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일어난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은 주차장이나 공장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취약한 본성이 드러나는 공간에서 더 극명하게 부딪혔습니다. 바로 남북협력병원이네요. 맞습니다. 아플 때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초기에는 공단에 병원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한 직원들이 비상약을 가방에 가득 싸들고 다녔습니다. 거대한 공장지대를 짓느라 발파 작업도 하고 중장비도 막 동원되는데 크게 다치는 환자가 생겨도 즉각적으로 후송할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북협력병원이 지어지게 된 건데 당시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진료소의 첫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네, 의료 장비가 진짜 단 하나도 없는 텅 빈 컨테이너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확인한 남측이 최신 시설과 장비, 약품을 갖춘 현대적인 병원을 지어주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훌륭한 시설에서 남북 의료진이 같이 협력해서 환자들을 돌볼 것 같잖아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 운영은 철저히 남과 북이 분리된 채로 돌아갔어요. 아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점을 보여주는 거라서 남한 의사한테 치료받기를 피했다면서요. 네, 남측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건 곧 자신들 체제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진료가 엇갈린 거네요. 그래서 결국 북한 당국이 북한 의사 2명, 간호사 2명을 따로 파견했고요.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남측의 의료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남한 의사는 남한 사람만, 북한 의사는 북한 사람만 치료하는 기이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병원 안에서도 완벽한 단절이 이어졌네요. 그 과정에서 병원 행정보원장으로 가신 분 사연이 참 우프더라고요. 초기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인력난과 불신의 벽에 부딪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북한에서 병원 잡무를 돕는 인력을 안 보내줘서 명색이 부원장인데 엑스레이 기사에 청소부에 네.
심지어 응급 상황 때는 구급차 운전까지 직접 하는 김기사 역할까지 도맡으셨다고 해요. 시스템의 부재를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메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런 인력난보다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북한 의료진이 생명과 고통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였습니다. 아, 그 20대 여성 환자 수술권 말씀이시군요. 네, 20대 초반 북한 여성 근로자가 몸에 난 결절성 병변, 그러니까 종양 같은 걸 떼어내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수술실에 마취제가 아예 없었죠. 맞아요. 남한 의료진이 막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마취도 없이 생사를 찢냐고 말리는데도 환자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수술을 받겠다고 수술대에 누웠다고 하죠. 네, 진짜 우리의 의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과정은 더 끔찍해요. 제대로 된 의료용 메스도 부족해서 전기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는 열악한 전기 소작기, 일명 니퍼로 생사를 찢으면서 잘라냈습니다. 네, 근데 그 젊은 환자가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게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인내심의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남측 의료진이 경악하고 있는데 수술을 집도하던 북한 의사의 반응도 놀라웠죠. 소란 피우지 마시라. 우리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수술을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수술, 이러는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어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의료의 기본인데 아예 그 아픔의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부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근본적인 수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군사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야 합니다. 군사주의요? 네,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간호 인력들이 복통으로 쓰러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신병 입대 시에 명장을 미리 떼어냅니다. 예방 차원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때도 마취제를 거의 안 쓴다는 점이죠. 세상에 마취도 없이요? 국가안보업에서는 개인의 육체적 고통이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그렇게 마취제를 아끼면서 정작 귀한 마취약들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진짜 씁쓸한 아이러니네요. 의사들이 빼돌린 마취약 이야기죠. 네, 의사들이 마취약을 몰래 빼돌려서 암시장인 장마당에 나가서 돈 받고 쌍꺼풀 수술해 주는데 쓴다면서요? 북한 의료계의 씁쓸한 이면입니다. 경제난으로 국가 배급망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결과죠. 생존을 위해서 의사들마저 그렇게 자본주의적 장마당에서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군요. 겉으로는 무상의료를 표방하지만 실제 기저에는 철저한 시장 논리와 생존 투쟁이 작동하고 있다는 북한 사회의 이중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의료 지식이나 위생 관념 차이도 심각했더라고요. 산소 구분 못했던 일화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생겼는데 북한 측에서 의료용 산소랑 공업용 용접산소를 구분을 못해서 대장간에서 공업용 가스를 빌려왔다고 한 사건이요. 거기에 만성적인 영양실조나 수질 문제로 위장질환, 기생충 감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남한 의료진이 주는 포도당 수액이나 비타민 음료를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마셨대요. 기초적인 건강 상태가 그만큼 위태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극한의 척박함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향유하며 버텨냅니다. 네, 휴식 시간에 북한 간호사들이 밖에서 기타 치며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참 기억에 남아요. 남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곡조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와 감정으로 불렸던 노래들이죠. 특히 아내의 노래, 그러니까 아내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창법이 아니라 이른바 주체 발성으로 불렀다면서요. 네, 카랑카랑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르는 그 주체 발성이요. 서정적인 노래인데도 묘하게 군가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한 기교가 아닙니다. 체제 선정과 혁명가요 가사를 대중에게 전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확립시킨 창법이거든요. 개인의 감성보다는 집단의 결속력을 주입하기 위한 거군요. 그런데 모든 게 체제 중심인 그곳에서 제 마음을 진짜 먹먹하게 한 노래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민 동요 산토끼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보통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알밤 주우러 가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주 평화롭고 귀여운 동요죠. 근데 거기는 가사를 갈랐습니다. 알밤 주우러 가지가 아니라 맘마 먹으러 가지로 불렀대요. 동요 가사가 북한 사회의 결핍을 그대로 투영한 셈입니다. 네. 알밤이라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간식이 아니라
만말하는 원초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생존의 행위로 치환되어 버린 겁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이라는 뼈아픈 현실이 아이들 동요에까지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런 결핍을 공유하며 매일 일하다 보면 이념이 달라도 인간적인 연민이나 정이 쌓이기 마련이죠. 네, 평소에는 남측 직원들한테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살갑게 굴던 북한 직원들도 많았대요. 근데 남북 정세가 조금만 얼어붙으면 하루아침에 태도가 무너져 버렸죠. 맞아요. 출입증 확인하면서 웃던 직원이 갑자기 무표정하게 직접 찍으라요 하면서 돌변했다는 대목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얼마나 치밀하게 통제했는지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 통제사회의 표본인 거군요. 네, 초기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노동자가 섞여 일하면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동화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당국은 철저한 상호 감시와 사상 교육으로 그걸 차단했어요. 개인의 친절함조차 그날의 당 기조에 따라 연기해야 했던 완벽한 통제사회를 구현한 거죠. 근데 그렇게 체제 위협 리스크가 있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어 했잖아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매우 냉혹하고 명확합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막대한 외화를 버는 완벽한 달러 박스였거든요. 아, 임금 구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5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어도 일만 북한 사회와는 완벽히 격리되고요. 네, 노동자 1인당 100달러에서 140달러의 월급이 지급되면 북한 정권이 그중 약 97%를 달러로 흡수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인데 당에서 97%를 떼어다면 노동자는 한 3달러 남짓 받는 거잖아요. 그런 착취 구조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 했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북한 경제의 특수성입니다. 그 3달러조차도 장마당이라는 암시장에서는 엄청난 구매력을 가졌거든요. 아, 환율 차이 때문이군요. 네, 공식 환율과 실질 환율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적은 돈만으로도 일반 북한 노동자보다 훨씬 윤택하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정권은 막대한 달러를 챙기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그 일자리에 매달려야 했던 거네요. 참 기가 막힌 톱니바퀴입니다.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되짚어본 개성공단의 11년은 정말 단순한 공장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의 첫 외교적 타결부터 97%를 떼어가는 그 기형적인 임금 구조까지 전혀 다른 이념, 다른 운전면허, 고통을 대하는 방식과 동요 가사마저 달라진 사람들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간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불평하며 겪는 평범한 출근길, 병원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는 마취제, 그리고 환자의 권리. 네. 오늘 살펴본 증언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일상들이 분단의 선을 넘는 순간 얼마나 간절하고 비현실적인 특권이 되어버리는지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남북 문제를 거대한 외교적 협상이나 경제적 이익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심층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아주 먼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인 국경의 문이 완전히 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해 보는 거죠. 정치적인 서류 절차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취 없는 생사를 찢는 수술을 묵묵히 견뎌야 했던 사람들과 알밤 대신 맘마 먹으러 가는 슬픈 산토끼 노래를 부르며 자란 아이들의 마음. 네, 그 마음이 우리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과 동기화되는 데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철책선보다 더 견고하게 굳어버린 그 보이지 않는 마음과 문화의 경계선을 허무는 방법에 대해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